강혜신의 오늘의 오펙은 오일 생산 규모를 약 50%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가솔린 값이 아니라 원유값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2명의 의사를 포함해 4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233번째 대규모 총격 사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억만장자 개발업자 리 카루소 후보가 홈리스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등장하자 기성 정치인을 믿지 않는 유권자들이 그에게 쏠립니다. 반면 그의 등장 이전에 독주했던 캐런 베스 후보 측은 그 많은 주택 개발을 하면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한 채의 값싼 집도 짓지 않은 그에게 기대하는 건 허상이라고 비난합니다. 만일 강화된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여름 새로운 코비드-19이 미국에서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에 큰 공을 들인 아마존이 전자책 킨들 사업을 중국에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침묵했던 앙겔라 머켈 전 독일 총리가 결국 야만적 전쟁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합니다. 독일 현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소극적이라고 비난받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오클라호마 털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제 병원 그 건물 캠퍼스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으로 의사가 2명이 숨지고 2명의 다른 사람이 숨졌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용의자는 아마 그 자살한 그 자신이 그 쏜 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고 무작위 총격 사건이 아니었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발표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경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어제 오후에 미국에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그 제이미 다이먼 그 최고 경영자 CEO의 얘기는 경제에 관한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가 당연히 그 JP 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3월 달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데 구름이 낀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 폭풍 전야의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폭풍 전야의 구름이 허리케인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 말을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규모가 작은 것인지 아니면 샌디 슈퍼 허리케인이죠. 이럴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가 세계, 미국의 경제를 결국은 이것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그것이고 2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국은 채권 사들이는 거 중단하는 것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 채권 보유량을 지금 한 달에 최대 950억 달러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역시 어떠한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덩치가 워낙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의 말이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사업가의 말은 사업가의 말로 그저 받아들이고 또 하나 제가 오늘에서야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가 1, 2년 그 이후까지 3, 4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좀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전망이 어떠한 이런 사업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정책 입안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언론 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매체가 측정한 여러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매체하면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시적인 또 국가 전체에 관한 전망과 로컬, 여러분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던 오렌지 카운티나 다른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곳에 사시던 그 지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전반적인 경제를 앞으로 몇 년 보는 이 청사진은 모든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긴 기사였고 굉장히 복잡한 기사였습니다. 저도 몇 번을 읽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지 될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음 경기 침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게 큰 제목이었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약하게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했고 오히려 이 경기 침체보다도 경기 침체가 끝난 뒤에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할 때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회복 기간 그 이후까지 본다기보다도 우선 이 앞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꼭 JP 모건 체이스의 CEO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큰 은행 유명한 경제학자 그리고 전직 그 재무부 같은 데서 일했던 사람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모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지금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빨간색으로 많이 답변을 하잖아요. 우리 걱정한다 하는 것. 구글에서도 경기 불황 리세션이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레리 서머스, 지금은 대학 교수지만 재무장관도 지냈고 했던 레리 서머스가 보통 과거로 볼 때 물론 그 과거가 항상 현재와 일치하진 않지만 과거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4% 이상이고 지금 8% 이제 8% 넘잖아요. 4월 달에 8.3% 1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반면에 실업률은 4% 아래면 지금 4% 조금 아래입니다. 이럴 때는 꼭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미국이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물론 이 밖의 요소도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연준에서도 코비드가 가라앉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여야지 되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공급망도 아주 힘들고 에너지값 너무 비싸서 지금 오늘은 조금 내려갔지만 원유값이 로스앤젤레스 갤런당 8달러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자율은 인상해야 돼. 여기에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 계속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타격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경기 침체는 이자율과만 비교해 보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떤 모양의 경기 침체가 될까요? 를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인플레이션 아주 높았던 볼 포커가 연준 의장이었던 1980년도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970년대 에너지 사태, 에너지 그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뭐 여러 가지 엠바고 걸어놓고 해서 모든 물가 다 인상하고 그때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닷컴 붕괴 그때를 지적을 하면서 올해 벌써 봐라 기술주가 얼마나 많이 붕괴됐는가 또 이 코인 같은 것 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휘청거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휘청거렸지만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쭉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지금의 현재 상황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에 더 심했고 지금보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당시에 오일 쇼크 같은 것 있었지만 그게 또 좋은 점을 마련했잖아요. 오일 쇼크 때문에 각 나라들이 유럽과 미국이 이거 안 되겠어. 오일에만 에너지를 의존하면 큰일이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친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을 했죠.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오일 베이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닷컴 붕괴 때보다는 지금 훨씬 경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죠. 닷컴 붕괴 때는 닷컴 붕괴, 파생 상품, 부동산 이런 건 있었지만 코비드 19도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기 침체는 된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미국의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연준의 역할 이 세 가지가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비교적 상당히 안정된 방향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실물 경제, 소비자죠 주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소비자와 기업이 되겠네요. 금융 시스템, 또 연준이 잘 어떻게 그 협력을 할 때는 이게 그 침체가 와도 완만하게 온다는 겁니다. 뭐 가구라던가 사업체의 뭐 빚 같은 거, 사업체 빚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가구의 빚보다 그나마 대체적으로 조금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뭐 닷컴 붕괴 이런 이후에 또 부동산 파생 상품 나고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융자를 줘서 무조건 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빚이 집의 가치보다 높은 언더워러 주택 만들어내서 포크로저 되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선 금융 시스템이 규제가 굉장히 그 위험 관리 능력이 있어서 은행 같은 경우도 얼만큼의 자산을 보유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겪은 이후에 많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좀 느리기는 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느리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자율 인상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40년 동안 폴 보커 등 그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있다는 겁니다. 뭐 투자자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해서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꼬리에 가시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꼬리에 가시가 있는 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이 경기 침체가 완만할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경기 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물 경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의 집의 빚이 조금 적다는 겁니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17년 2007년부터 2009년 그때보다는 정말 가계의 빚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자율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뭐 집 같은 거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뭔가 좀 그 융자를 낮은 융자율로 바꿔서 자산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코비드 19 때문에 여행도 안 갔고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줬고 외식도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보다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만한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올라도 아직은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쿠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쿠션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인가 경기 침체 때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면은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한 1.9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그다지 많이 버는 거 아니라면 아직 코비드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일 안 할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이것도 괜찮다는 것, 뭐 완전히 순조롭게 조정된다 하는 장담은 없지만 그런 것이요. 그리고 경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빠지면 침체가 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그 쿠션, 캐쉬를 조금 갖고 있는데 그때는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과열을 조금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기업은 이 가구와는 달리 지난 한 10년 동안 융자금이 너무 낮으니까 빚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기는 했는데 위험한 회사도 빚을 낼 수 있는 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그때 받아놓은 융자 이자율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나빠지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추락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S&P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빚이요. 융자금이 내년에 6% 정도 이제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1.5%인데 내년에 못 갚는 그런 회사 빚이 6%가 된다 하더라도 2009년도 우리 막 버블 터지고 이랬을 때보다 그땐 12%였거든요. 그때의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나 그 개인이 조금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미국의 금융 시스템 얼마나 강화됐는가. 금융회사는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실 대비 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런 것이나 또 실제의 자산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안전장치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건 있지만 견고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어도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집 짓는 것을 막 너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 400만 채는 지금 모자란다고 하고 그래서 2007년도는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많이 지니까 막 융자해주고 사고 그다음에 언더워러, 포크로저, 쫓겨나 이런 상태보다는 주택 공급에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맞는 것이 훨씬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준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준비제도는 이 이자율이 3%를 넘지 않아도 2024년경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에 가까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건 이제 연준이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아주 강성 매파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3.5% 정도는 뭐 올해 말까지 올려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더 올려야 돼 5.5%는 돼야지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 당장 6월달, 7월달에는 0.5% 올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정말 연준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또 재무장관도 나도 경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데이터를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저 거품 같아 라고 보였던 기술주 뭐 코인 이런 거 많이 내려가서 좀 정리가 됐고 많이가 아니라 폭락이죠. 완전히 40% 이렇게 내려간 게 기본이니까 30년 고정금리는 5% 이상으로 올라갔고 뭐 10년 뭐 넘게 최고인 거잖아요. 또 다시 하면은 그래서 종합하면 연준도 이렇게 질서 있게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3월 달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약 0.5%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연준 또 계속 투자가들에게 안심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대통령은 연준 의장,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에서 만나면서 안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소비자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침체가 와도 완만하게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완만하면 왜 걱정을 하지?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반문을 합니다. 이 완만한 경기 침체도 상처를 주기는 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 변한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에 가시가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ting in 그 tai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꼬리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완만해서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완만할 수도 있는데 그 끝 무렵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앞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촌뜨기 빌 클린턴 알칸소 주지사가 완전히 공화당의 로열 패밀리인 부시를 이긴 것은 경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문제는 경기야 stupid 이거였잖아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내년도에 아주 약한 경기 침체도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고요. 더군다나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이제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은 특히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히 금융 시스템이 버텨줄 경우고 금융 시스템과 공화당은 굉장한 친구니까요.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시스템이 버텨주면은 경기가 침체돼도 왜 도와주느냐. 경기 부양책 같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절대로 공화당 안 해준다. 민주당이 재선되게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연준이 또 뭐 돈을 찍어낸다. 채권을 사들인다. 막 이러면 연준을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의 시종이네. 이런 형태로 함부로 돈을 찍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다음에 경기 침체가 정말 코앞에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정책 이반자들이 연준도 그렇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어도 다행인 것은 소비자, 기업, 금융권이 안정돼서 뭐 완만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승이 확 돼서 빨리 회복되는 게 굉장히 나중에 한 2년쯤 뒤가 되면은 2년 동안에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됐죠.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막 초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낮은 성장인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해서 회복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는 하지만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그 침체 이후에 또 다른 회복을 걱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따다다다다단 따다다 따다다단. 잠시 뒤에 다음 주 화요일에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블루 스테이트, 블루 지역, 블루 디스트릭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30분에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일단 그 총격 사건에 맞춰질 것 같고요. 이 공화당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할 것 같다. 이 CNN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그 털사에서 한 병원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최소 지금 현재로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살상 무기와 또 권총으로 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드레 전에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의 용의자와 마찬가지죠. 지금 뭐 원인 같은 것은 뭐 따져봐야지 되고 또 범인이 본인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병원에 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개의 룸. 그러니까 무척 또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당시의 그 혼란함, 그저 그 광기였다, madness였다, madness inside라고 목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로서 대략 총기 사건이 233번 올 들어서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6월 2일이니까 232일이 지났나요? 6, 3, 18.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겁니다. 범인 빼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있는 보고된 공식적인 사건만 233건입니다. 여드레 전에 텍사스에서, 열흘 전에 뉴욕 버팔로에서,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발대 그 학교 경찰서장이 사건 뒤에 쭉 나타나지 않다가 어제부터는 인터뷰를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은 조금 피해갔고요. 학생들은 그 학교로 다시 가지 않는답니다. 뭐 대책이 있겠죠. 그리고 텍사스의 주지사가 부지사와 무슨 뭐 그 의회의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안에 총기 규제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인데도 알칸소 주지사 같은 경우 뭐 아사 허친슨 주지사의 경우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오늘 이제 연설을 한다고 하고요. 4월 12일에 뉴욕의 그 지하철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다친 분이 제조업체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조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면은 총기 이슈 하나만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최근에 한 얘기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인 내가 가솔린이나 식료품 가격을 즉시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3달러로 낮추는 방법 자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가솔린이나 식료품이나 전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인이라는 것을 대통령으로서는 강조를 했고요.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크게 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처방약 그리고 무슨 뭐 아이들 데이케어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러면 가정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인플레이션이 물가 인상이 오늘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발표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는 뭐 12시경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가 덜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4시 30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그 시장 선거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투표용지를 받으셨고 사는 지역마다 너무너무 그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부 오늘의 미국에서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뭐 한인 후보에 대해서는 또다시 뭐 내일 월요일 다뤄드리겠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미국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선거가 LA 시장 선거입니다. 릭 카루소와 캐런 베스. 한 사람은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고 연방 하원 의원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개발업자로 너무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시는 글렌데일에 있는 쇼핑몰 그리고 이 그로브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수성가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지금은 릭 카루소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뭐 다 해봤잖아. 민주당 뭐 해봤는데 해봐도 그렇잖아. 사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추진력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 릭 카루소는 돈을요. 선거 자금을 이 캐런 베스보다 정치 처음에 들어왔는데 10배 많이 씁니다. 뭐 거의 4천만 달러. 이 캐런 베스는 400만 달러 조금 넘게 갖고 있고 또 쓰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 로스앤젤레스 하면 완전 파란색이잖아요. 파랗고 하는 민주당인데 릭 카루소는 이 사람이 오래 공화당이었다. 뭐 무소속으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 나오려고 사실은 시장 선거에는 당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는데 여전히 레이건 그 박물관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심정적인 포지셔닝을.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예비선거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12명 후보가 있는데 될 것으로 보고 본선거가 중요한데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거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랜 동안 공화당이었고 지금도 레이건 박물관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그 완전한 그 기업인이 된다 하면은
이 캐런 베스가 68세고 릭 카루소가 더 어립니다. 63세거든요. 3,750만 달러를 지금까지 썼네요. 그리고 캐런 베스는 350만 달러를 모금했고 매칭 기부금으로 11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돈으로 게임이 안 돼요. 이 보통 예비선거 때는 로컬에서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한다든가 하는데 제가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무슨 CNN을 튼다든가 팍스를 튼다든가 하면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출마한 릭 카루소가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부터는 특히 제프리 카젠버그 같은 사람이 카루소를 싫어하고 이 캐런 베스를 도와주니까 릭 카루소를 또 부동산이잖아요. 이 그 트럼프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 광고를 막 내보내요. 그러니까 릭 카루소 쪽에서 저거 틀렸어. 저 광고 내려야지 돼 하고 항의를 하기는 하는데 유권자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로스앤젤레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범죄, 홈리스, 길을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해봤잖아. 민주당이. 또 더군다나 캐런 베스는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릭 카루소는 남자잖아요. 와이시고. 이런 것들도 근데 해봤잖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번에 한번 바꿔봐야지 하는 마음이 로스앤젤레스 유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번 교육감 그 선출할 때도 그랬고 여러 지역에서 보여준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가. 뉴욕에서 한때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억만장자를 시장으로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뭐 뉴욕까지 갑니까? 리처드 리오던 그 저기 뭐죠? 이거 그 식당 아직도 있습니다. 피게로아하고 팔가 맞죠? 있는데 릭 리오던도 공화당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선출했잖아요. 시장 잘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그레이 데이비스 싫다 하면서 아놀드 슈와츠네거를 공화당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화요일이 선거날인데 아마도 월요일쯤 6일부터 그 미주 그 회의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 미국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와서 캐런 베스를 지원하는 카메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캐런 베스를 카멜라 해리스인가 캐런 베스인가 뭐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 캐런 베스도 LA 시장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고 그렇다는 것. 그런데 릭 카루소가 내가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동네를 많이 만든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범죄가 심하고 이러는 것 내가 다 고쳐놓겠어. 경찰도 경찰위원회 의장이고 하니까 그 회의는 별로 안 나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찰 노조가 지지를 합니다. 경찰을 늘린다고 하니까 1,500명이나. 그러니까 이제 막 지지를 하고 하는데 내가 깨끗한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나의 그 쇼핑몰처럼 만들어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슈에서 캐런 베스는 다른 접근을 하죠. 홈리스가 왜 그렇게 많은가? 이건 사실은 정설이긴 합니다. 레이건이 주지사이고 레이건이 대통령이고 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홈리스 피플들은 그 정신 이상자가 거의입니다. 그 홈리스 피플들을 인권을 보호한다. 왜 정신병원에 가도 인권 보호인데 하면서 그냥 스스로 하라고 풀어준 거죠. 그리고 정신병동 같은 거 짓지 않은 거죠. 그걸 캐런 베스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지 된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주민에게는 릭 카루소가 내가 이 사업가로서 막 많은 것을 보여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뭔가 할 것 같아.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할 것 같아 했던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캐런 베스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지금 홈리스 피플이 5만 명 이상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그렇게 많은 깨끗하고 예쁘고 비싼 집을 지은 사람이 값싼 집은 한 채도 안 지어봤잖아.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제 와서 할지 않을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유권자가 정할 일인데 유권자가 아무튼 그쪽으로 리카루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라티노에게 리카루소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다는 거. 라티노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리안 아메리칸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에이시안들의 표는 그 숫자상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뭐 공화당이든 무슨 당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안락한 로스앤젤레스를 만들겠어요 하는 카루소의 이것이 캐런 베스의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이 어필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모릅니다. 예비선거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이 돼서 본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가를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레이건 그 박물관에
이사인 사람을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오랜 공화당을 선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큰 변화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전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주목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유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50% 늘리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내려가서 지금 이러다간 125달러까지 올라가겠어 배럴당 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114달러 이 정도 됐거든요. 즉시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 정도지만 어찌 보면 이게 백악관의 압력이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자말 카쇼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면서 미국 영주권자면서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했다고 해서 독살했다. 왕자가 배후에 있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왕자를 굉장히 싫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 유가 이슈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고 은근히 뒤로 여러 가지를 압력이라기보다 그냥 압력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냥 압력을 넣으면 위협, 협박하냐 하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쨌든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 생산량을 늘리기로. 그리고 중국의 문제를 보면은 아마존이나 큰 회사들은 헐리우드의 영화사부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고 아직 완전히 시장이 개발되지 않았고 해서 공을 많이 들이죠. 아마존도 10년 동안 엄청나게 중국 베이징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킨들 책 읽는 전자책 읽는 기기요. 오늘부터 공급 안 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킨들 전자책 스토어를 폐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압력 넣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열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많은 링크드인, 야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정말 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중국 정부의 여러 상황의 검열 때문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하고 다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들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계속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아마존은 절대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해야지 되고 광고도 해야지 되고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철수를 하는 거고요. 이건 아마 한국 분들 중국과 같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사업을 하고 그곳에 생산을 맡기고 하신 분들 전부 겪고 계시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코비드-19을 좀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새로운 변종들이 여름 내내 코비드-19 아주 확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서열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코비드-19을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델타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게 오미크론 BA.1과 오미크론 BA.2였는데 새로운 건 오미크론 BA.5, 4라는 거거든요. 이미 5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의 6% 내지 7%가 이 BA4, BA5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 변이 바이러스도 한번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에게도 당연히 걸린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부스터샷도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맞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맞으셔야지 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주일 내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미국에서 코비드-19 또 많이 확산이 되고 미국 사람들 많이 아플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코비드-19 굉장히 주변에 보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북한이 코비드-19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 2천만 톤 정도의 곡물이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있답니다. 전쟁 때문에 뭐 항구 막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뭐 한 50마일 정도는 가는 그런 그 무기를 공급한다고 했더니 뭐 이거 지금 불에 기름 붓는 격이야 뭐 이렇게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그로 인해서 보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앙겔라 머르켈 전 총리의 말이 주목됩니다. 앙겔라 머르켈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독일의 국내 사정도 있었고 해서 그 푸틴과 같이 지내려고 해보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것 이런 것도 본인이 완전히 원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을 했고 이번에 올라프 숄츠 그 총리는 자신의 당이 친러시아 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겔라 머르켈이 푸틴과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노력을 너무 오랜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일어나고 잠시 국제적인 룰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이제 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침공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침묵했는데 굉장히 비난받았습니다. 드디어 어제 한 모임에서 정말 야만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독일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것 이것을 나는 강하게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그 화해 정책이 너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숄츠 현재 독일 장관도 뭐야 독일은 좀 이상해라는 소리가 또 들리니까 방공 시스템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고 펜타곤의 정책 그 차관인 콜린 칼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전쟁을 뒤집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의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축구에서 한국이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진 것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웨일즈와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겨서 아니죠. 스코틀랜드하고 이겨서 일요일에 웨일즈하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때도 있구나. 정말 대단한 2시간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별것 아니었는데 저에게 별것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못 드렸던 건 뭐냐면요. 그제 제가 라면을 먹는데 라면에 처음에 물을 많이 넣고 끓이다가 박초이하고 뭐를 넣었었죠? 버섯 많이 넣고 숙주도 엄청 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살짝 익었을 때 큰 그릇에다 빼놓고 그 물에다가 라면을 넣고 또 파를 많이 넣고 나중에 깻잎 넣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포커스는 그 라면이 오랜 동안 너무 맛있다고 먹던 라면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나온 라면의 클래식이었거든요. 기름기도 없고 다시 원조로 돌아가니까 좋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